제가 이제 2월달에 이제 목동병원에서 서울병원으로 와가지고 그 3월달, 6월달, 9월달 해가지고 이제 대장암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자. 그 캐치프레이즈에 지금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이제 마지막 최종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너무 흔하고 주변에 요새 굉장히 그 암 환자들이 많고 일생에 그 있으면서 한 4명 중에 1분 정도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이 요새 굉장히 이렇게 흔하게 뭐 고혈압처럼 흔하게 지금 접할 수 있는 암 질환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연 노인이라면 몇 세 이상이 이제 노인이신가? 뭐 과거에는 60세. 제가 몽골을 최근에 갔다 왔는데 몽골은 평균 수명이 57세인가 그렇습니다. 그 60세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음식을 거의 육식만 합니다. 뭐 양고기, 말고기, 거기는 소나 뭐 돼지 같은 건 잘 안 키웁니다. 저 축원에서 키우니까 낙타라든가 뭐 그런 걸 먹는데, 그리고 풀이 없어가지고 야채를 거의 못 사 먹습니다. 야채는 다 수입해서 먹을 때 비싸가지고 고기만 먹는데도 불구하고 대장암이 전체 순위가 7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고기만 먹는데 왜 이렇게 대장암이 적은가 하고 알아봤더니 평균 수명이 57세니까 이게 보통 이 대장암이 60세 이후에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사실 못하니까 이게 발생이 적은데 이제 점점 거기도 수명이 올라가면은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그 발생 빈도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노인의 수명이 올라가는데 저희는 지금 65세가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으십니다. 제가 이제 올해 60이고 이제 65세가 정년인데 근데 이제 정년하고 나서 그냥 집에 있느냐? 제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젊은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5년 후에 상상을 해봐도 제가 작년만 해도 지리산도 종주하고 뭐 덕유산도 종주하고 올해 티베트라는 데를 갔다 왔었는데 거기도 또 평균 수명이 또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뭐 이게 봐서 한 70세 할아버지 같은데 50대고 왜냐면 그 너무 해가 강하기 때문에 금방 늙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해발이 높아요. 5,000m 뭐 보통 평균이 4,000m이기 때문에 너무 숨이 차가지고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야 이게 정말 공기의 소중함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니 이게 해발 4,000m가 되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깨는 겁니다. 숨이 차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숨을 쉬어야지 잠시 숨 쉬는 걸 잊어먹으면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겁니다. 이제 내려오면서 야 이게 공기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느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은 과연 이 노인이 돼서 이런 이렇게 노인 행세를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 숫자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새 그 80세 분들도 검사를 해보면 뭐 그냥 60대입니다. 청춘이십니다. 검사기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수치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이 저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고령 사회에 와 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가 14%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14.7%에서 지금 고령화 사회에 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와 있는데 조만간 2045년이 되면은 세계 1위의 초고령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37%까지 올라가는 그런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병에 걸려도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 열심히 치료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80세 이상 분 대장암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2030년이 되면은 그 생산 인구의 비율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대한민국하고 세계하고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이 2030년에 기점에 아주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2019년을 비교했을 때 그 고령 인구가 14%고 세계는 지금 평균 9%입니다. 이만큼 이게 차이가 점점 커져가지고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이건 뭐 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이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은 지금 80세가 이제 초고령 환자가 되지 않나. 제가 해보면은 70대하고 80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대 환자분들을 수술하면은 그 회복하는 그거하고 80대 분들 환자분들 수술하고 회복하는 거하고는 확실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한 79세하고 82세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복하는 그 속도가 확실히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한 80세 정도가 기준이 되지 않나. 그래서 보통 75세, 80세 그걸 이제 초고령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인분들이 되게 되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피부와 지방 조직이 감소해가지고 탄력을 잃게 돼서 그래서 이 주름이 생깁니다.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약간의 내시경이 퇴화돼서 뭐 치매가 오실 수도 있고 기억력이 계속 깜빡깜빡 하실 수도 있고 전화기를 냉장고에 집어넣는다든가 뭐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기관이 감소하게 되니까 기능이 감소하니까 이제 소화불량도 오게 되고 변비도 생기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노화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이 운동 능력의 근력의 감소입니다. 근력의 감소 그리고 치아가 감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감각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이런 기억력 감퇴 제일 큰 게 기억력 감퇴죠. 기억력 감퇴하고 과거에 대한 회상이 과거가 또 중요하고 현재보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것들을 좀 배우려고 하는 능력도 아무래도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이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계속 배우려고 하시는 분이고 이 폴더폰 그냥 이렇게 전화만 되는 큼지막한 글자가 있는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그 과거에 대한 회상이 있고 아직까지 나가려고 하는 게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아무튼 퇴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소득을 좀 줄여드리게 되고 또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돈을 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그 진료받기를 좀 꺼려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십니다.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감각 기능은 보통 40대부터 떨어집니다. 40대부터 시각과 미각이 이제 40대부터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죠. 그 원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50대에 되면 청력이 좀 저하되고 60대에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70대가 되면서 이제 미각도 저하돼가지고 또 맛이 없다, 다 쓰다. 모든 음식이 다 쓰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모든 음식 다 쓰다. 도대체 먹으면 다 무조건 다 쓰다. 그래서 이게 70대부터 이제 그런 기능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체 기능을 봤을 때 아무도 이제 순환기계 저하가 되니까 이 혈관 순환이 되니까 이제 그때 다리가 저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소화기계가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아무튼 제일 문제가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노인분들이 되시면 변비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변비로 고생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장 운동 기능도 떨어질 뿐더러 이 보각이 떨어지니까 배에 제대로 힘을 못 줍니다. 힘을 못 주니까 밑으로 내려 보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밑에 골반이 딱 받쳐줘야지 되는데 골반이 같이 밑으로 밀려버리니까 이게 장이 골반이 받쳐주면서 위에 딱 거기에 직장이 있어야지 쭉 변을 밑으로 밀어내는데 같이 근육이 밑으로 쑥 빠져버리니까 이게 변이 제대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힘을 제대로 못 주는 것이는 거죠. 그리고 키도 줄어듭니다. 이게 물론 이게 허리가 구부러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척추가 물려가지고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키도 줄어듭니다. 키도 줄어들게 되고 그 신체 구조가 이렇게 여기 콜라겐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그게 점점 퇴화가 돼가지고 이 팽팽함이 사라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그 탤런트들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콜라겐 주사도 맞고 해가지고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고 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CT 사진인데 여기 이제 20대고 60대신데 이 빨간 게 근육이죠. 가운데 이제 다리 근육인데 그 뼈가 되겠고 하얀 게 지방인데 이런 식으로 20대는 빨간 근육이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60대가 되면서 하얀 지방이 많아지면서 근육이 확 떨어지게 돼요. 제일 큰 문제가 근력의 감소입니다. 근력이 떨어지니까 특히 이 하지 근력이 떨어지니까 걸어가다가 쉽게 넘어지고 또 이런 골다공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이 골밀도가 쫀쫀해야 되는데 이런
골강통이 생기니까 자빠라지면 제일 부러지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고관절이 똑 부러지게 되면은 못 일어나시는 거죠. 그렇게 못 일어나시면 계속 누워있게 되면 폐렴이 와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력을 키워가지고 근육만 이게 좀 해주면은 걸어갈 때 딱 받쳐주니까 잘 넘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80세시신데 이게 자꾸 넘어지세요. 그래서 넘어지시면 부러지니까 제발 지팡이를 좀 짚고 다니시라. 싫다는 거예요. 노인스러워서. 아니 노인이 노인스러운데 83세면 노인이죠. 근데 왜 지팡이를 안 짚냐고. 노인스러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를 짚으면 훨씬 낫습니다. 이게 두 발로 걷는 것보다 세 발로 걸으면 훨씬 안정돼가지고 괜찮습니다. 멋있는 지팡이가 다 드렸는데 안 쓰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몸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대장암으로 돌아가서, 대장암이 이제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인데 요게 요 세 번째, 요 밑에 두 번째 있는 게 이게 대장암입니다.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80대까지 쭉 올라가다가 80대 넘어는 좀 끊기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100세까지 살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평균 수명이 줄여지기 때문에 끊기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대장암은 계속 이렇게 나이에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을 봤을 때, 그 1900년부터 쭉 올라오다가 2012년인데 2012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6%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반대로 4.3%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2년부터 이제 감소하는데, 그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계속 뭐 우리나라는 점점 더 그 서구화돼가지고 고기를 아무래도 과거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또 고령 환자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대장암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5대암 검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자궁암 해가지고 그 국가에서 검진 사업을 해가지고 매년 변 검사를 합니다. 매년 그 변 검사를 해가지고 대변에서 그 피가 있나 없나가 피가 나오면 이제 대장 내시경 하시라고 이제 보내드리는데, 그 검진 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보통 이 대장암이 갑자기 생기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멀쩡했다가 올해 대장암 생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용종이라 해가지고 혹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에 혹이 생겼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 뭐 길게는 10년, 짧게는 한 5년 그런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혹이 암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혹을 떼어버리면은 대장암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이렇게 대장암 검사를 해가지고 조기에 대장암을 발견을 해서 혹을 다 떼어버리니까 대장암 이게 발생이 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아마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떨어질 텐데, 이 5개 암 중에서 제일 그 수검률이 떨어지는 게 대장암입니다. 왜냐하면 변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냥 위내시경은 아침만 굶고 가면 되고, 뭐 피검사 아침에 굶고 가면 되는데 집에서 대변만 받아서 오세요 그러니까 안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04년 시작할 때는 33%인가밖에 안 됐는데, 그 지금은 좀 올라가가지고 한 53%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른 위암이나 뭐 그런 건 한 60%, 70% 정도 되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그 유방암도 꽤 높은데 대장암이 제일 지금 낮거든요. 그래서 그 검진율만 올려도 발생률을 더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2016년 봤을 때 이제 암 중에 세 번째였고, 일본이 두 번째, 미국이 오히려 네 번째밖에 안 됩니다. 네 번째고 영국이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세계하고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체 아시아권에서 일본하고 대한민국, 싱가포르만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도 대장암이 좀 적습니다. 왜냐면 그게 뭐 고기도 아직도 좀 덜 먹고, 그리고 또 평균 수명이 아직까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 남자 발생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60대 전에 64세 전에는 4위를 차지하다가 65세 이상에는 2위까지 이게 쫙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특이하게 봤을 때 남자와 여자로 봤을 때 남자에서는 60세 미만에서 뭐 2위, 4위 그러다가 우리 65세가 되면 4위로 떨어집니다. 4위로 떨어지는데 여성분들에서는 64세 미만에서는 3위였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1위로 올라갑니다. 유방암보다도 대장암이 더 많이 생깁니다. 여성분들한테. 그 이유가 봤을 때 에스트로겐이란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약간의 대장암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를 폐경이 되니까 이제 그런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특이하게 65세 이상에서 여성에서 대장암이 1위를 한다는 게 좀 그래도 우리 여성분들이 65세 이상인데 굉장히 대장암에 대해서 항상 대장암은 남자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스트레스도 많고 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자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60세 이상, 65세 이상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숫자는 남자가 많은데 이 비율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그런 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생존율을 봤을 때 좋습니다. 생존율이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20% 정도 증가하고 있고 또 10년 생존율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병기별로 봤을 때 1기, 2기는 한 생존율이 95% 나옵니다. 95% 나오고 2기, 3기는 80%, 4기는 한 2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암중 중에서 나쁘지 않은 암중입니다. 제일 나쁜 게 그러니까 췌장입니다. 췌장은 병기가 평균 한 15%, 2, 3기 되면 15%밖에 안 되고 4기 되면 2%밖에 안 됩니다. 2%는 거의 100명 수술하면 한두 명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췌장암이 제일 나쁘고 대장암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5년 생존율이 한 76%, 미국이 66%, 캐나다 64%, 일본 72%. 저희 나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술도 잘하고 그리고 또 조기에 발견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령 환자들이 오셨을 때 고령 환자는 그냥 암만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을 많이 동반하고 계십니다. 고혈압 같은 심장 질환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 만성 간 질환, 콩팥 질환, 폐 질환 그리고 과거에 또 수술 같은 또 과거력도 많고 이런 동반 질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크게 수술에 대한 수술하고 돌아가신다든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의 없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일단 수술만 잘 되면 오히려 경과라든가 그런 게 젊은 사람이나 비해서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전혀 수술을 꺼리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은 약간 이제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전체에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선진국 추세를 감안했을 때는 계속 이렇게 줄어들지만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2, 3위를 아마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점점 고령화 사회를 들어가는데 또 대표적인 고령암인 대장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 나이는 수술의 절대 경기가 아니고 단지 숫자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과거의 환자의 과거력과 건강 상태를 평가해서 적절한 수술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항암제 문제인데 항암제 문제는 여러 연구에서 한 75세 이상, 80세 이상, 75세, 80세 이상에서는 수술하고서 항암제는 주사 항암제보다는 그냥 경구 항암제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해가지고 경구 항암제를 많이 80세 이상에서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사 항암제 때는 옥살리프라틴이라고 하는 그런 항암제를 썼는데 그게 부작용이 심하고 굉장히 또 손발도 막 저리고 해서 부작용이 심합니다. 근데 이제 입원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경구 항암제 그냥 먹는 항암제하고 주사 항암제 비교했을 때
한 80세 이상에서 크게 그 생존율에 차이가 없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 주사 항암제보다는 경구 항암제 정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매년 대장항문학회에서 골드리본 캠페인이라고 해서 매년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변비도 하고 뭐 용종도 하고 대장암에 대해서도 하고 근데 올해는 변실금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변실금이 나이 드신 분한테서 굉장히 많습니다. 요실금, 변실금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쪽에 힘이 약해지면서 잡아주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게 변실금도 좀 생기고 요실금도 좀 생기는데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65세 이상 저희가 이제 그 학회에서 그걸 봤습니다. 자료 조사를 했는데 65세 이상 여성 4명 중에 한 분 정도가 변실금을 호소하고 계신데 이게 KP에서 말씀도 못합니다. 그냥 혼자서 그냥 끊고 앓고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을 봤을 때 2010년도에 전체 한 5,000명 정도 되는 변실금 환자가 2017년에 10,000명 정도로 2배로 늘었습니다. 아마 이게 점점 더 늘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게 그러니까 이때도 이만큼 있었는데 그냥 밝히질 않은 거죠. 밝히질 않아서 그런 거고 또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걸 해가지고 밝혀지니까 그런 거고 또 노인 환자도 많아지고 해서 오늘 지금 올라가는데 아마 점점 이게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남성분들보다는 여성 환자분들한테 더 이렇게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실금의 문제가 잘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변실금인지 그거에 대해서 또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낫는 병인지 그냥 이게 그냥 노화의 일종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그 변실금의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도 부족합니다. 잘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정보도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고 그다음에 또 무슨 과로 가야 될지 이게 부인과로 가야 될지 소변 비뇨기과로 가야 될지 외과로 가야 될지 내과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게 또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실금의 문제는 이게 금방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약도 드시면서 약간의 또 운동도 하면서 또 식이요법도 병행하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병행돼야지 하나만 가지고 낫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쭉 해야지 뭐 당장 약 하루 먹으면 그냥 하루만 좋은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걸 좀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고해라 똑같습니다. 먹을 때뿐입니다. 안 먹으면 바로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그 만성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혈압이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제 학회에서 변실금도 이런 만성 질환에 등록을 하시게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에서 많은 또 여러 가지 지원들을 이제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환자분들이 훨씬 좀 쉽게 접근을 하고 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실금의 원인을 봤을 때 일단 그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가 분만 손상이 많습니다. 과거 최근에는 뭐 웬만하면 이제 산부인과 가가지고 하는데 과거 집에서 그냥 혼자서 하실 수도 있고 산파 도움을 받아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이게 아기가 나오면서 그때 그 관략근이 찢어집니다. 관략 손상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최근에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거의 한 2~30년 정도 계시다가 다 자녀분들이 모시고 온 분들은 많습니다. 보면 완전히 그 이제 관략근이 다 손상돼가지고 그냥 그러고 2~3년 사신 겁니다. 그런 분만 손상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문 수술, 뭐 치루 수술이라든가 치질 수술 그리고 또 이제 그 직장 수술 해가지고 직장암이 너무 아래에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직장암이 아래에 있을 때는 항문 없앴습니다. 거의 다. 제가 학생 때 배울 때는 항문에서 8cm 이내에 있는 직장암은 항문을 없애고 주머니를 차는 걸로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내려와가지고 최근에는 그 항문 바로 위에 있어도 그냥 살릴 수 있으면 살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직장을 항문을 변을 봐야 된다. 주머니 못 찬다. 그럼 어떻게 살려드립니다. 뭐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제 치료하고 암을 최대한 줄인 다음에
살려드리는데 그렇게 살려놓으면은 관략근 힘이 약해가지고 변실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노화 현상입니다. 이 회음부가 아까 말했듯이 회음부라는 게 그 골반을 받쳐주는 근육인데 그 근육이 탄탄하게 딱 받쳐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밑으로 쑥 빠지게 되니까 그 변실금이 생겨서 나올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변실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때문에 생기는 이런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도 복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실금 진단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검사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수술도 할 수 있고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요법, 약물치료 이걸 총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식이요법을 하는데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식이요법이.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변이 묽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음식을 피해야 되겠죠. 일단 대표적인 게 카페인입니다. 커피 같은 카페인을 먹게 되면 그 커피 관장이라고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 변비가 있을 때 커피 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카페인이 들어가게 되면 대장이 자극받아가지고 변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카페인이든 그러니까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변을 막 내려보내는 설사를 조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이 묽은 분들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공육 뭐 소세지라든가 햄이라든가 그런 거 안에 들어있는 그 보존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존제들 음식물로 그 오래 보존한 방부제 약간의 보존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또 설사를 유발시키고 술 대표적인 술 많이 먹고 술 드시면 그 다음날 바로 설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술이 그렇고 그리고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 우유 제품들이 또 설사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게 또 유제품을 드시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자두 말린 게 있습니다. 푸른 주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변비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변실금 환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저한테 이제 그 관략근 손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분만 때문에 관략근 손상을 받으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동안 잘 사셨어요. 보니까 어떻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거의 한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느냐? 이런 것을 다 피해가지고 일부러 변비를 만드시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이제 한 2, 3일이나 산 노하우로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변이 딱딱해지더라. 그래서 변을 한 2, 3일,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변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분명히 관략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변이 막 줄줄 셀 것 같은데 이걸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을 안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비를 유발하는 음식들을 드셔가지고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설탕 같은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그러니까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시면 안 되시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약물요법인데 이게 변실금이 원인이 대부분의 경우가 설사와 관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와 관계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사제를 드시거나 항우울제 등을 드시면은 좀 변이 좀 딱딱해집니다. 지사제를 꾸준히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로페라마이드라고 하는 지사제인데 그걸 보통 하루에 한 4알 많게는 5알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통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뭐 하루에 한 알 주무시기 전에 밤에 이렇게 하시는 팬티에 붙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그냥 또 어떤 분들 낮에는 또 괜찮은데 낮에는 신경 쓰고 하기 때문에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그러신 분들은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한 알 정도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사제를 드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변비와 관련된 변실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게 변비가 있어가지고 변이 딱 뭉쳐 있습니다. 항문을 딱 막고 있으니까 그 위에 이렇게는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밑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비가 변비가 변 덩어리가 딱 막고 있으면 그 위에 다 굳은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딱딱한 변 위에는 물이 있는 겁니다. 물설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옆으로 세가지고 이렇게 팬티에 찢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딱딱한 변을 못 빼내고 그 위에 있는 게 흘러가지고
그 팬티에 계속 지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변비약을 먹거나 관장을 해가지고 그 변을 빼내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건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보고 검사를 해서 이게 변비 때문에 생긴 건지 설사 때문에 생긴 건지 이 변실금의 원인이 그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변실금 치료 물리치료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 골반 근육이 탄탄하게 딱 받쳐주고 있어야지 그 위에 있는 자궁이라든가 방광이라든가 직장이 딱 이렇게 제대로 잡고 있는데 이게 밑으로 쑥 빠지기 때문에 얘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힘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면 얘가 딱 받치고 있으면 밑으로 변이 내려가는데 힘을 주면 얘들이 같이 이렇게 쑥 내려가면 이게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변을 못 빠져나오고 같이 밑으로 쑥 빠져나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변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략근을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관략근을 강하게 해주는 그 운동이 키겔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항문을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 뭐 이게 전철에서도 해도 되고 버스에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그냥 수시로 관략근을 이렇게 조였다가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해주면 아무래도 이게 좀 그 강화가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게 케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그럼 이 전체 이 골반 근육도 같이 그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동을 좀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냐 아니면 이완되느냐 하는 걸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집에서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힘을 주니까 이게 근육이 이렇게 제대로 수축되는구나 하는 걸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그 치료를 받게 되시면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뭐 만약에 이제 그 분만 시에 근육이 손상돼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손상된 근육을 도로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수술 방법도 있고 정 안 돼가지고 이 모든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된다. 그럴 때는 장류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관리가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류는 주머니만 갈면 되는데 안 그러면 그 항문 주위에 막 걸어가지고 애들 그 섭진 기지개 섭진 생기듯이 생겨가지고 너무 따갑고 아프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고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류를 만드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 항문을 살려드린 몇몇 환자분들이 계신데 바로 이렇게 손 집어넣으면 바로 위에 그 문학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략근 힘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번씩 화장실 가고 밤에 주무실 때 또 나오고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다시 주머니를 만들어 뺐습니다. 이걸 항문 없애버리고 도저히 뭐 자기는 이렇게 해서 너무 오히려 이게 깔끔하고 편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최후의 방법은 장류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인공 관략근 삽입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관략근이 너무 약하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인공 관략근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도 너무 비싸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요거 손상된 근육 관략근 교정 수술하고 신경 자극 수술이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주저앉았을 때 밑에 꼬챙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근육으로 가는 신경을 푹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 신경이 잘라져가지고 근육이 안 움직일 때 그럴 때 신경 자극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신경을 살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는 시행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보험 체계가 되지 않아가지고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운동, 약물 그리고 이렇게 수술 그런 것들을 병행해가지고 우리가 변실금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길게 해가지고 이게 같이 이제 가야지 그냥 어느 한 순간에 확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에 이제 저희가 해가지고 아마 조만간 여러분들께 그런 이제 좀 더 혜택이 받는 그런 걸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총정리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게 대장암 예방할 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장암은 이 내시경 검사를 자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조기에 그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 혹을 띠게 되면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50세 이상부터 매년 대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하시던가 지금 내시경을 하자고 이제 하는데 내시경이 가끔 가다가 천공이 생깁니다. 천공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선별 검사는 지금 국가에서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검사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건 국가에서는 안 해주는데 또 5년에 한 번 정도는 그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암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고 지금 5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문제가 고령 환자에서는 그 대장암의 발생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45세 그 50세 미만 젊은에서는 더욱 발병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세를 45세로 낮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젊은 나이부터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 일주일에 5회 이상 30분 정도 그냥 너무 과격한 운동이 아니고 그냥 걷는 운동 정도에서 걸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변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변을 보고 나서 봐서 색깔이 어떤가 피가 나오나 그런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필요한 약제를 투여하게 되면 우리가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일이나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하게 되고 또 변비도 예방해 주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할수록 대장암 발생률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과일과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그 대장암에 도움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식생활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드시는 게 좋은데 딱 한 가지 과일의 단점은 당이 올라갑니다. 생각하시기에 설탕만 올라가고 과일당은 안 올라간다 생각하시는데 과일당도 무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단 채소 과일보다는 채소를 드시는 게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해서 드시면은 그런 여러 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드시면은 우리가 대장암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6월 25일 날 말씀드린 건 대장암 완치할 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 병원에서 5년 생존율을 봤을 때 1기 1기는 어떤 게 1기냐면요. 그냥 혹이 있는데 다른데 퍼지지가 전이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깊이가 낮아가지고 그냥 그 대장 안에만 국한돼 있을 때 그걸 우리가 1기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1기에 수술하게 되면 거의 96%, 97%까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명 수술하면 그 한두 명 정도 재발하고 97명, 98명까지는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2기도 88%까지. 그런데 2기는 뭐냐면 조금 더 역시 다른 데 퍼지지는 않고 조금 더 깊이가 아까보다 좀 더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장을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점막층이 있고 점막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곱이 좋고 우리가 대창을 먹지 않습니까? 대창이 대장입니다. 대창을 드시면 그 곱이라고 해가지고 곱이인데 그 부분이 점막입니다. 그 점막 아래층이 있고 점막 아래층에 또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곱창을 먹으면 찔깃찔깃하지 않습니까? 그게 근육이 있고 그 근육 밑에 장막이라는 또 층이 있어요. 4개 층이 있는데 이 점막과 점막 아래까지 갔은 걸 1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근육까지 간 게 우리가 2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기 정도까지는 봤을 때 그러니까 인프절 전이만 되지 않으면은 한 88%까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절 전이가 되더라도
한 많게는 72%까지, 70% 정도까지는 100명 수술하면 70명 정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은 5년 생존율이 이렇게 좋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